세상에는 사람이 겪은 일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살인 사건이 보통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아무리 선진화된 과학 수사와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비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기법과 심리학까지 동원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미제 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도남동 살인 사건도 앞에서 말한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문대 출신의 재력가 집안의 며느리라고 하는 점에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서 크게 다뤄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범인을 추적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경찰청의 미제 사건 파일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2005년 6월 16일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계단을 바쁘게 내려가고 있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은 집 현관문마다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 일은요, 아파트 가장 위층부터 계단을 이용해서 한 층씩 내려가면서 집 현관문마다 전단지를 붙이면서 1층까지 내려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전단지를 붙이면서 다음 현관문 앞에 서게 됐죠. 남성은 똑같이 전단지를 꺼내 들었고요. 테이프를 뜯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문 너머에서 심각한 악취가 새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냄새는 처음 맡아봤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서 안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돌려봤죠. 그랬더니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이 남성은 문을 반쯤 열어보고는 안을 들여다봤는데 집안이 좀 이상했습니다. 집 안에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하나도 놓여있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요,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곳이 아직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미분양된 아파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자니 더 이상했죠. 아직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인데 왜 이렇게 심한 냄새가 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남성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실로 들어와서 냄새가 나는 곳을 찾으면서 집안을 둘러봤는데 화장실과 베란다, 다른 방문들은 다 활짝 열려 있었는데 유독 이 안방만이 굳게 닫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곳이다 라는 생각에 안방문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막상 방 안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취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곧 이어서 이 안방 안에 다시 닫혀있는 문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었죠. 이 남성은 이 문 너머에서 냄새가 새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면서 화장실 문을 열어서 안을 확인해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뒤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이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남성이 맡은 것은 죽은 사람의 몸에서만 나는 송장 냄새였던 거죠.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몇 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이 집은 며칠간 사건 조사가 이어졌어요. 12년 전에 발생한 도남동 살인사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첫 발견 당시 사망자는 여성으로 발견 당시에 겉옷이 찢어져 있고 속옷은 벗겨진 채로 안방 욕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때가 6월달이었거든요. 막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여서 사체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성폭행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하지만 사체의 부패가 워낙에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서요. 폭행이나 결박 흔적조차도 좀 눈으로는 감별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밀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부검을 해봤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사체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의가 벗겨지기는 했지만 성폭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한마디로 시체는 있지만 물증이 없는 의문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체 주변과 지니고 있던 소지품 등으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1년 전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과 결혼한 뒤에 명문대로 편입을 했고요. 사건이 일어난 2005년 초에 졸업을 했던 30살 이 씨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이 명문대 출신의 준재벌 집안 며느리의 죽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들이 미스테리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이 씨 여성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빈집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 자체가 의문의 시작이었던 거죠. 사건도 사건이지만 가장 처음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요, 왜 장소가 이곳이었냐 하는 겁니다. 이 씨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됐던 건지,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 산다고 하는 서울시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던 이 씨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이 미분양 아파트까지 와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건을 풀어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작은 단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의 특징은요, 사체 발견 장소가 미분양된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곳의 미분양 아파트들은요,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현관 자동 잠금 장치 도어락이요, 비밀번호가 모두 000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경찰이 확인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입주자가 이사와서 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는 누구나 이 아파트의 빈집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이곳에 유인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이 씨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순순히 누군가를 따라간 것이라면은 분명 이 씨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해졌죠. 경찰은 이 씨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남동의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간 이 이유만 밝혀낸다라면은 범인을 잡는 것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현장에서 며칠간 주변 탐문 조사를 벌였어요. 그래서 피해자 주변 인물과 미분양 아파트 간의 관련성을 조사를 해봤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서요, 언제 누구와 이 아파트에 들어갔는지를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그 사이 국과수로부터 사체의 정밀 감식 결과가 도착을 했어요. 경찰이 눈여겨서 본 부분은요,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였다는 사실이었죠. 0.15라고 하는 수치는요, 보통 체격을 가진 성인 여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에 이것과 가깝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씨라고 하는 여성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고요, 술자리 자체를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소주 한 병을 먹어야 나올 수 있는 알코올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상한 거죠. 아마도 이 씨는 사망 직전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취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 정도로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도 의문점이 됩니다. 이 씨가 평소에 혼자서 과음을 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도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술을 마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분명히 이날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경찰은 누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파트로 끌고 들어가 살해했을 가능성에 좀 더 중점을 뒀다고 해요. 그쪽으로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 강도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다 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이 씨는요, 사체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행방불명으로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사체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6월 9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2시쯤에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에 폐쇄로 화면에 찍혔던 것이 마지막이고요. 이 이후에 이 씨를 봤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단서라고는 형체조차 온전하지 못한 부패된 시체 하나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이 씨의 행적이 분명하지 않다가 부패된 시체가 발견된 것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실종 당일날 피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현금이 없어지지 않은 점으로 봐서는 강도 살인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하지만 경찰 생각은 또 반대였어요. 이 씨가 준 재벌가의 며느리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누군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과 어떤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의 가능성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경찰은 이 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다시 시작해 봤어요.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드나들던 장소가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주변이었다 라고 하는 주변인들의 증언으로요, 교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봤던 거죠. 여기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이 씨는 다니던 학교에 교수인 박 씨라고 하는 남성과 특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거죠. 유력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정황이었던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이 남녀 관계가 얽힌 사건은요,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요, 심증이 있더라도 만약에 당사자가 부인해버리면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마땅치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쉽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두 번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죠. 이 씨와 이 박 교수는요, 이 씨가 재학 중에 학교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둘이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을 좀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이 이 용의선상에 오른 박 교수를 소환을 합니다. 5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해 왔죠.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요, 실종된 당일날도 이 씨와 박 교수가
만났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박 교수는 이 씨가 실종되던 9일 낮 12시쯤에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 씨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심증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 이 씨의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보자면은 이 박 교수라는 사람은요, 이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정황상 박 교수라는 사람은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당일날 이 씨가 사라지던 날 박 교수의 행적과 만났던 사람 등 알리바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해봤어요. 박 교수는 이 씨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자신이 그날 연구실에서 이 씨와 함께 밥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낮에 같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헤어진 뒤에 이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씨 사체 조사 과정에서 신체에 묻어있던 타액이 검출됐어요. 그래서 DNA 분석을 해봤지만 이게 박 교수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자 박 교수는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고요. 그동안의 경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는요, 사실 두 가지 증거물이 있었어요. 아파트 주방에서 이 씨의 머리카락과 남성용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진 게 발견됐었는데요. 이것들만 놓고 보자면은 정황상 사건 당일 이 씨와 범인인 사람은 서로 몸싸움을 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질 정도라면 상당히 격렬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단추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 단추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잠깐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그 박 교수와 그 부인, 그리고 사망한 이 씨의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재조사를 다시 실시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보이는 인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이 씨의 남편과 가족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었던 이 씨의 결혼 생활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애초에 준재벌급인 시댁과의 집안 환경 차이가 있는 데다가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도 겪고 있었다는 거였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의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남편과는 반대로 이 씨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상당히 답답해해 오고 있었고요.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한 고민을 평소 그 박 교수에게 털어놓기도 했다는 학교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씨와 박 교수가 정말 어떤 관계였는지, 이 씨의 남편은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파탄이 날 정도의 불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씨의 학교 지인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평소에 이 씨 여성은요,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해왔었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평판이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서가 될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를 하면서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던 특정 인물들에 대한 심층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씨가 연고도 없는 이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와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와이셔츠 단추의 주인이 대체 누구인지, 평소 술을 잘 하지도 않는 여성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건이 벌어진 뒤
1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의문점들은요, 단 한 가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미제 상태로 남아있는 2005년 6월 16일에 발생했었던 도남동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11월 17일 부유층 노 부부가 살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의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은 이날 골프 모임으로 아침에 집을 비웠고요. 아내는 서울에 사는 지인과 주식 투자 이야기로 20분간 통화를 한 뒤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가려고 한 곳은 경로당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짓날에 쓰일 음식을 장만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죠. 경로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소식이 없자 전화도 걸어봅니다. 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모두 집에 돌아갔고 밤 11시쯤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얼굴과 목이 흉기에 10차례나 찔린 채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신고로 빠르게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CCTV도 설치돼 있고 보안도 철저한 최신식 아파트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 경찰은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런데 왜 아직도 잡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 남양주 진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고급 신축 건물로 출입구는 3중 보안이 돼 있어요. 입주민이나 관계자가 아니라면 쉽게 들어갈 수 없죠. 외부인은 허락 없이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왔으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중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방문 호스를 눌러 직접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집안에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을 들어 호출한 사람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인터폰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아파트예요. 입주민이라도 출입 카드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내부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제해도 언제든지 복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경찰이 기록된 내용들만 잘 분석하고 추적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거죠.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온 수십억대 재력가였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행동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이 사람들의 알리바이만 성립된다면 이것은 면식범보다 금품만을 노린 단순 강도 살인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됐죠. 그런데 현장을 조사한 경찰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범인이 어디에도 흔적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은 추리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상하고 말이 안 됩니다.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났죠. 국내 과학수사 기법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수준을 이미 보유한 시점이었고, 현장이나 주변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된 데다 집 내부에는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카메라가 얼굴을 찍는 최신 인터폰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런 환경이라면 어딘가에 수상한 사람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조금도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죠. 이날 피해자 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저장되는 출입 기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문과 현관문 둘 다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도 없었죠. 그럼 이미 집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정작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은 또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 CCTV 기록까지 모두 뒤졌지만 용의자는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범인이 다른 호수를 눌러 들어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갔을 가능성도 추측해봤지만, 사건 당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에 찍힌 188명의 행적을 모두 조사해보지만 알리바이가 다 성립됐고요. 범인의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더라도 건물 밖을 나가려면 1층 CCTV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날은 계단을 이용한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 형사는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다 찾아봤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범인이 아직 미입주 상태인 빈집으로 들어와 계단을 이용했거나 옥상에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조사해봤지만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십 명의 경찰들이 아파트 주변을 다니며 피해자가 죽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위 사람들을 만나 매일 탐문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전혀 단서가 나오지 않자 범인이 지하실에 숨어 살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괴담까지 떠올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경우나 실마리도 놓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지하실도 수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단서는 전혀 없고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미입주 세대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인 14층으로 내려간 흔적도 없었고 1층에서 15층까지 계단에 혈액 반응 검사를 해봤지만 검출되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다 보니 단순히 재산을 노린 강도살인일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담당 형사들은 수사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수사로 사건의 모든 정황을 알게 됐지만 막상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피해자는 범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됐어요. 앞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가장 타당해 보이죠. 아파트의 구조나 피해자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인데요. 이런 이유로 경찰이 가장 먼저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피해자 명의로 사망보험 상품이 가입된 적도 없는 데다 재산 다툼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사건 당일 가족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됐다는 겁니다. 골프를 치러 나갔던 남편도 이날 오전과 밤에 출입한 기록과 휴대폰 사용 내역으로 이동 경로들이 확인됐어요. 같이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했다는 그 골프 모임 일행의 증언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죠. 아파트 내부 CCTV와 출입문 조회 결과 이날 아파트를 출입한 모든 주민과 외부인의 이동 경로도 조사해봤지만 수상하다고 볼만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범행을 하려면 이 집으로는 들어가야 되죠. 그럼 현관문을 열어야 하는데 초인종만 누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찍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남기지 않고 범행을 했다는 것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스스로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로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사안까지 되지는 않죠.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금품을 노렸거나 청부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있었지만 피해자 집에는 도난당한 물품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방 침대에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돈을 노린 범행도 아니라는 거죠. 강도나 친족 간의 원한 살해도 아니면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살해당했냐는 것이죠. 이건 피해자의 몸에 남은 11개의 방어흔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방어흔이 많을수록 피해자는 방어 시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범인은 그만큼 피해자를 빠르게 제압하지 못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60대 이상의 장년층 여성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다면 범인은 아마도 비슷한 나이대의 장년층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피해자의 손톱이나 다른 곳에서 특정 DNA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범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인을 공격하는 선택까지는 피해자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저항 없이 방어만 하다가 끝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특이한 거는 집안에 있는 물컵이나 식기에서 6개의 DNA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신발장 거울에서도 지문 하나가 채취됐어요. 확인해 보니 그런데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DNA는 피해자나 남편 그리고 사건과 관련 없는 예전 손님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렇게 사건은 5년간 조사를 해봤지만 2016년 1월에 미제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6월
제보자를 찾는다는 방송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제보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됐지만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이 편성되면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아주 힘든 환경에서 벌어진 데다 단서나 증거가 전혀 없어서 사건 해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원한을 가지고 살해했던 사람이라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바로 현관이나 거실에서 살해를 한 뒤 도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찰의 추측대로 아파트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각지대를 노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노크만 해서 집주인을 불러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강한 원한을 가졌을수록 망설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할 텐데 집안 다른 곳에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집안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울 때까지 범인이 기다린 겁니다. 경찰 조사대로 원한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 없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추측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건 현장엔 피해자 외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남편의 것이었고 그것도 슬리퍼 자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가 아니라 이게 화장실용 슬리퍼라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 수상하죠. 굳이 거실에 슬리퍼가 따로 있는데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범행을 한 뒤 그것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는 거예요. 이 점이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의도적인 뭔가의 목적에 맞춰진 행동처럼 보인다는 거죠.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쓰인 흉기는 주방에 있던 요리용식 칼이었어요. 범인이 흉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피해자 집에 있던 칼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자주 찾아온 지인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건 직전의 상황도 남편이 집을 비운 다음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했죠. 모든 정황이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밝혀진 대로만 상황을 재구성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은 다음 나가려고 하던 도중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평소에 친분이 있던 범인이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핑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공격했죠. 피해자가 방어를 해봤지만 결국 목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어요. 살인을 마친 범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슬리퍼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피를 닦고 도주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밝혀진 정황과 현장에서 얻은 정보들로 그려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여기서 집안에 있던 슬리퍼를 신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해놨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부러 CCTV나 인터폰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를 노리고 부른 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발이나 칼이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단서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들이 초범이 아니고 능숙하고 치밀한 범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밝혀진 정황들 위주로 범인과 현장을 제 생각대로 재구성해 본 거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 다양한 추론들이 아직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면 남편의 알리바이는 오전 7시쯤 집을 나와 오후 11시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얼핏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오전 8시쯤 서울 지인과 통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때까지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나선 것이라면 이 통화는 조작된 거라고 봐야 돼요. 미리 서울에 사는 지인과 범행을 공모하고 그날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를 위해 의도적인 통화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 범행은 가능한 이야기죠. 문제는 이 방법을 쓰려면 집에 남아서 전화를 받을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해요. 남편이 일부러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남양주라는 신도시 특성상 수십 미터 간격으로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했을 경우 공모 사실이 발각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외출한 뒤 1시간 넘게 아파트 주변에서 전화가 오길 기다렸다면 통화를 시작한 8시까지 알리바이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골프를 치기로 했거나 피해자가 경로당에 가기로 한 약속 시간이 문제가 또 되겠죠. 만약 골프 약속에 늦는다면 그 일행 중 한 명이 정황을 진술했을 거고요, 경찰에. 곧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혐의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범행이라면 공범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평소 재산이나 부부싸움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범행을 계획해야 될 동기가 남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결과가 나왔으니 거기서 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한 것밖에 안 되죠. 범인들이 사건 전부터 이런 정도로 경우의 수들을 따져가며 살인 작전을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범인은 피해자의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굳이 친분 관계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며 얼굴을 알고 있는 배달이나 용역업체 직원 중 한 명일 거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 번 이 집을 방문하면서 관찰해왔을 수 있겠죠.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 범행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범인은 굳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유니폼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정 업체의 직원 복장일 경우 하지만 그만큼 범인 입장에서 눈에 잘 띄일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겠죠. 범행 당시 화장실에 유니폼 벗어났다가 다시 입고 도주했어도 신원조회는 가능하고 사건 당일의 행적도 조사될 텐데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자료를 찾을 때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서울 지인과 통화할 때 끊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경로당에 가야 되니 끊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그 통화를 한 상대방의 진술로 알 수 있죠. 사건이 동짓날 팥죽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에서 모이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연례 행사란 말이죠. 피해자는 여기에 늦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통화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서 시간이 지연됐죠. 이 점을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범인이 피해자와 이 경로당에 같이 가기로 했거나 이 과정에서 갑자기 우선순위가 바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범인을 스스로 집에 들여보내줬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의 방어흔과도 연결해 볼 수 있죠. 이 점을. 범인은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방어흔이 많던 것을 봐선 한 번의 치명상을 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맞대응하지 못한 점으로 봐서 완력이 비슷한 상대일 수도 있겠죠. 범인도 피해자의 저항에 당황했지만 범인은 결국 목에 치명상을 내면서 겨우 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범인은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그리고 같은 성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범행 전부터 어떤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다양한 추론과 대화들을 해봤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대부분은 이미 경찰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고 수사해봤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2010년 국내 최대의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몇 년이나 수사를 한 내용들이 기사화해서 여러 차례 나갔고 저는 그 기사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편집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밝혀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부 전달한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름의 어떤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유력해 보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이유들로 그것을 혼자서 반박할 수 있어요. 계속 어떤 생각을 해도 이 사건은 도돌이표예요. 계속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뭔가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서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낸 상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결과만 남아있고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는 물론 지난 일이라서 이걸 제3자들이 밝혀내는 건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과학수사의 발전 정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선 분명히 어디선가 실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칠게요. 일본 사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인데요. 행방불명된 등산객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헬리콥터 수색을 하던 중에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등산로에 나무로 만든 글씨거든요. SOS라는 구조신호죠. 발견됐어요. 그리고 등산객이 구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정작 이 사람은 이 구조신호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실종자가 있다는 생각에 또 한 번 수색을 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은 찾지 못했고 유골 하나랑 카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카세트를 틀어보니까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유골은 정작 여성이었죠. 심지어 유골은 실종 신고가 된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망 원인이나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해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카세트 속에 녹음된 내용은 과연 무엇이고 이 여성은 또 누구인지 다음 주에 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 국내외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어떤 조짐이 먼저 보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갑자기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엔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위성을 통한 관측기술로 예측 적중률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사실 자연재해라도 조짐이라는 건 있습니다. 땅의 모양이 변한다거나 구름이나 동식물에게 평소와 다른 면이 보이면 이게 전조현상이 되는 거죠. 이때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를 내려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킨 재해는 경우가 달라요. 자연재해는 전조라는 게 보이지만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이나 사고는 주변에서 알아채기 힘들고요. 눈치채더라도 이걸 제대로 막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이 사전 계획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징후나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 피해를 입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자연재해와 다른 점은 확실한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지만 사건 접수가 되고 경찰이 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피해가 발생해야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비슷한 범죄 사건을 사회적 제도나 법을 마련하면은 또 다른 범죄자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범죄를 연구하는 이유죠. 이런 대비를 하면 범죄 발생률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을 일일이 다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도 무서워했고 피했던 사람이었는데 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7년 경상남도 진주의 주공 아파트에 사는 어느 남성이 베란다에 서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이 사람이 술을 마셔서 맨정신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 쓰레기를 뿌리거나
귀가 중인 여학생을 집 앞까지 쫓아가는 등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이 남성을 동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해봤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그때마다 관리자나 경찰이 출동은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들과 강제로 만나게 해서 사과를 시키거나 화해를 하도록 부추기는 게 전부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계속됐고요. 남성은 더 난폭하게 행동했습니다. 남성이 출입문에서 던진 오물에 맞은 주민이 몇 달 후인 2019년 2월 28일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래층에 사는 남성이 계란을 던지며 욕을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아래층 남성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집 앞에 쓰레기를 뿌리고 가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신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신고 중인 주민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경찰은 뒤늦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남성을 찾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남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앞이라 그랬는지 신고 내용을 인지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고자도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한 뒤에 사건은 현장에서 정리됐죠. 하지만 5일이 지난 3월 3일 같은 주민이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들이 뿌려져 있는데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비슷한 신고가 다시 들어온 건데 이번에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면서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같은 사건은 3번이나 발생합니다. 저번 신고자는 다시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같은 남성이 또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근처 상가에서 망치를 휘두른다는 경찰 신고를 하게 됐어요. 이번엔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풀려난 거예요. 남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혹시라도 마주치면 시비를 걸거나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까봐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던 중 결국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됐죠. 2019년 4월 17일 시간은 새벽 4시 25분쯤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자동에 가자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303동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 거예요. 자고 있던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게 됐죠. 4층에 사는 남성이 자신의 집 주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서 이 남성은요, 미리 집 밖을 빠져나와 흉기 2자루를 들고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화재 경보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계단으로 대피하게 되겠죠. 그러다 이 남성과 마주친 거예요.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화재로 도망가기 바쁜 주민들이 칼 든 이 남성까지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5명이 범인이 든 흉기에 사망했고요. 6명은 큰 부상을 당했죠. 현장에서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비명소리를 듣고 겨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화재 살인사건까지 난 거예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자, 이번엔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칼을 휘두르는데 화재가 났다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현장엔 없었지만 일단 피해자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신고 전화로, 그리고 이 주변 상황 소리도 다 전화에 들어가겠죠. 굉장히 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가 받은 전화라도. 그러면 일단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가는 게 저는 이게 정상적인 대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전화로 이해를 한 뒤에 출동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자, 다행히 신고자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대피하던 중에
40대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가 계단 통로를 막고 내려오는 여성을 칼로 찌른 뒤 다른 주민들에게도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었다고 이 급한 상황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경찰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10분 뒤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2분 만에 범인을 복도에서 발견했고요. 대치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실탄을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경찰은. 그래서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범인 제압을 시도했고요. 사건 발생 25분 만에 범인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은 출동 32분 만인 새벽 4시 57분쯤에 완전히 화재 진압을 했어요. 범인이 지른 불은 자신의 집과 복도 약 20제곱미터 정도를 태웠지만 다행히 이 불길이 다른 지방까지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진 않았고요. 재산 피해도 딱히 없었습니다. 자, 경찰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에게 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럼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경찰서로 간 범인은 예상대로 사건 발생 한 달 전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 앞에 오물을 투적한다며 난동을 부린 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물어봤어요. 남성은 횡설수설하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업주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불만이 쌓이다가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범인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노동부를 통해 이 남성의 이력을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범행 전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어요. 나라에서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 수입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도 조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한 흉기 두 자루는 사건 한 달 전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고 사건 당일 밤인 12시 50분쯤 아파트를 나와 1시 23분에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에 1시간 뒤 집으로 들어온 정황이 드러난 거죠. 범인은 사전에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과거 전과 기록이 있는지도 찾아봤는데요. 2010년에 지나가던 대학생이 자신을 놀렸다면서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도 받았는데요. 이때 조현병 진단이 나왔어요. 이 사유로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주치의가 바뀌어요. 그러자 이 사람도 치료를 거부한 겁니다. 이때부터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고요. 치료를 중단한 이유도 물어보니까 담당 주치의가 바뀐 게 큰 계기가 됐지만 약을 먹게 되면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이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면은 아무래도 옆에서 돌봐줘야 될 보호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소한 뒤부터 범인은 기초생활수급을 제외한 돈 외에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왔어요. 폭력 전과와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니까 취직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공장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2018년 12월부터였어요. 경상남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일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주 불만을 드러냈고요. 2달간 10일밖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죠. 10일간 일하고 받은 돈이 4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경찰에 입건됐지만 벌금 300만 원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어요. 2019년 3월엔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면서 술집 주인과 손님들을 폭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도 경찰에 체포됐지만 다시 벌금형이 나왔어요. 결국 이 남성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보내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입원시키지 못했고요. 동생이 자꾸 사고를 치자 형이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관련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 정신병력 기록을 가지고 법원에 탄원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그래요. 남성은 계속해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들만 골라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윗집에
여자 둘만 살고 가족 대부분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원한이 없는데도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뿌리거나 여기 살던 여고생이 하교 후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기다렸다가 뒤따라가기도 했어요. 겁을 먹은 학생이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남성을 문을 두드리면서 위협도 했죠. 윗집은 경찰에 신고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CCTV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을 해왔어요. 가끔 베란다에 나가서 단지 내 주민들을 수시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사람들의 주의가 산만할 때를 노려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죠. 범행 준비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치밀한 범행 계획에 놀랐고요. 그동안 벌여온 전과 기록을 확인해보고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미연에 막지 못하고 결국 큰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자기가 다 죽였다라면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소리도 질렀는데요. 나중에 취재 나온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은요. 자신은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받았고 나라의 비리가 너무 많으니 자신이 겪은 피해를 꼭 조사해달라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사상자를 낸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했고요. 2019년 4월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인의 신상 공개가 쉽게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경우, 두 번째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국민이 범인을 알 수 있는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의 범인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은 42살의 남성 안인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안인득의 범행 동기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중단한 이후 피해 망상으로 생긴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안인득은 정신감정을 또 받았어요. 2019년 11월 27일 창원지법 형사 4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 측은 피의자 안인득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해 잔인하게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피해자 중 12살의 초등학생과 할머니 등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노렸다고 주장했는데요. 범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사리를 분별하는데 별 문제가 없던 점으로 볼 때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럼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여기서 살인범을 변호하는 변호사까지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안인득이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준 겁니다. 당연히 이게 우리 세금으로 고용되는 거지만 사실 이 제도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형평성이나 공정함을 위해 필요한 제도고요. 변호사가 없이는 재판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인득은 국선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 끼어들거나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방해했는데요. 재판부의 경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경찰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하소연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떨까요?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죠.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범인이 과거에
정신질환 병력과 전과가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를 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생명을 빼앗고 4명은 살인미수, 2명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부상을 주었으므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능하기 힘들다는 점도 사형의 이유로 제시했어요. 여기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점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제도적 정비가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안인득은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항소심은 2020년 2월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안인득은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과대망상 환자, 정신이상자로 내몰아버린 사회에 화가 난다고 주장했어요. 다음 재판은 올해 3월 4일에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됐겠죠.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인 측이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형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죠. 안인득의 변호사는 자신이 살인마를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변호하기도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재판 도중에 안인득과 말싸움을 한 적도 있고요. 형식적인 변호만 했습니다. 선임된 이상 최선을 다해 변호할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로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좀 그럴 수 없었던 거고요. 누군가는 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했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재판 방식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표면적인 역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형이 있어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하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합동 분향소 사진입니다. 이때 유가족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꾸준한 사건이 계속 벌어졌고 여러 번 신고도 했는데 주민들이 확실하게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다가 결국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안인득의 범행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은 국가와 경찰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아직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범인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 발생 1년이 돼가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겁니다. 안인득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경찰이 먼저 적절한 해결을 해줬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끝으로 최근 들어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일단 범죄를 저지를 사람처럼 보거나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로 보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라고 다 살인범이 되지는 않듯이 조현병 환자라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정신병은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의 증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우선은 치료 대상으로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사실 근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뉴스나 신문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범인에게 조현병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야 더 팔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19년 4월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사건이었습니다.